거기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부분하고 위험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5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면 사업상 위험이 나오죠. 사업상 위험은요, 세 종류의 위험이 있어요. 시장 위험이 있고요, 운영 위험이 있고요, 위치적 위험이 있어요. 이게 다 사업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해당한다. OX5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장 위험이라는 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난 곳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가격은 바로 뭐냐면은 수익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자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런 것들은 시장 위험이니까 그 시장 위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업상 위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외워주세요. 첫 글자를 따가지고 사시운위. 사업상 위험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시는 운이다. 옛날 사법고시는 운이야. 그래서 위험해. 사시운위. 그래서 사업상 위험, 운, 시장 위험, 운,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 위험은 운영하는 사람 CEO가 좀 그렇거나 아니면은 뭐 근로자가 너무 태만하거나 이러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운영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치적 위험은 입지를 잘못 잡아가지고 발생하는 위험, 입지 선택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위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위치적 위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적 위험,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어디서? 아까 여러분들과 본, 그죠? 지렛대 효과. 근데 시험에는 지렛대 효과가 지렛대라고만 나오고 아니면 레버러지 효과라고도 나오고, 그렇죠. 영어로 하면 레버러지야. 그래서 레버러지 효과, 지렛대 효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부채의 사용으로, 즉 은행 돈을 빌려옴으로 말미암아 뒤따르는 위험,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의미한다. 그래서 파산 위험이라고 적혀 있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르는 위험인 거야. 그래서 법적 위험은 정책적 위험이기도 해요. 그 다음 인플레이션 위험, 그죠?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현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 그럴 적에 위험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의 특정된 위험이에요. 그럼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 뭐냐? 유동성은 돈을 의미해요. 유동성은 뭘 얘기한다고요?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 현금화 시키는 데 뒤따르는 위험이야. 부동산을 현찰화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기간이 빠르고 기간이 오래 걸려 현찰화 시키는데. 그리고 그냥 현금화 탁 떼버려. 아니면은 비용 많이 들어. 그리고 세금 내 안 내? 세금도 내. 그죠?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데 뒤따르는 위험, 이런 것을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부동산이 유동성 위험이 커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식 같은 건 유동성 위험이 큰가요? 작은가요? 유동성 위험 3일이면 주식은 팔고서 3일이면 현찰도 3일이 아닌가요? 3일. 옛날엔 저는 주식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3일이면 현찰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동성 위험이 적죠. 유동성 위험이 제일 작은 건 그러니까 뭐냐? 현금이야. 유동성이 1이야. 그죠? 현금은 현금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 다음으로 유동성 위험이 큰 게 뭐냐? 유동성 위험이 작은 거? 카드. 그죠? 카드 현찰화 시키는데 너무 편하잖아. 그죠? 근데 그래도 돈 들어 안 들어? 카드도 그죠? 조금 그거 수수료 떼잖아. 그래 놓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유동성 위험 조금씩은 존재해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카드는요, 거의 유동성 위험이 꽤 컸어요. 왜? 재래시장 같은 데서 카드 안 받는데 어땠어? 많았죠. 근데 요새는 그렇소? 그저 1,000원짜리도 카드 다 되잖아.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어렸을 때가 아니네요. 제가 여러분, 그 어렸을 때네. 여러분 29이니, 그죠? 그 옛날에는 차마 뭐 있잖아요. 10,000원 단위 밑에 거를 카드 내기가 너무 껄끄러웠어요. 근데 요새는, 그죠? 뭘 사도 그냥 당연하게 카드 내.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 그만큼 카드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유동성 위험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그 유동성 위험이 무척 크더라. 현금화 시키는데. 예, 그래서 이러한 위험의 투자 위험의 유형이고요. 위험은요, 거기에 두십시오. 이런 부동산 투자에서만이 위험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론에서도 또 위험의 얘기가 또 나오게 돼요. 개발이 뒤따르는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도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개발에서는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 위험. 자, 개발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땅을 사요. 이 산 땅, 요걸 갖고, 우리가 그냥 산 땅, 요걸 갖고 소지라 그래요. 소지가 뭐요? 예? 합격입니다. 그래요. 맞췄어요. 자연 그대로, 천연 그대로의 땅, 그게 소지죠. 그래가지고 개발이라는 건 소지를 갖고 어떻게 소지를 조성을 해요. 조성지로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뭐해? 건축을 해요. 이게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발이라는 건 건축만 의미한다, 아니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이제 건물을 올린다고 해봅시다. 이럴 적에 여러분들, 법률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 올리려면 인허가 뒤따라 안 따라? 그렇죠.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역지구제의 제한을 받아요. 인허가 제도라든지 지역지구제 제도, 그 다음에 여기 조성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형질 변경이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형질 변경의 문제에 뒤따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을 받아. 그런 것을 법률적 위험이라 그래요. 개발에 따른 위험. 우리는 개발 위험이야 지금 투자 위험 보고 있어. 근데 투자 위험 말고 개발 위험이라는 것이 별도로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공사기간이 이래가지고 이래서 공사기간을 2년을 잡았어. 2년을 잡았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돼. 2년이 3년 되고 3년이 4년 되고 가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용 위험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공사할 때 있어서 자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공기가 연장되게 되면 인건비가 진장스러 늘어난다는 거야. 이런 것이 비용 위험이다. 그 다음 시장 위험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시장 변동, 개발에 따른 시장 변동,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위험의 문제가 나와. 근데 여기는 개발 측면이다, 지금 투자란 측면에서의 위험을 논하는 거다. 투자란 측면에서의 위험을 논하는 것이니까 개발 위험과 투자, 여기 투자에서의 위험, 이게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요,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을 왜 논하는가? 저 좀 보십시오. 첫 번째, 위험이라는 건 정성적 개념이다, 정량적 개념이다. 정성적 개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감성에 의해서 이건 위험해, 이건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정량적 개념은 얘를 수치화시킨 거야. 수치화시킨 거요. 그건 무슨 개념?
정량적 개념이에요. 제가요 인천에서 서부여성회관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광장이라는 곳, 그 두 군데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이쪽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인중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과목이 뭐 70몇 개의 과목이 존재해요. 두 군데 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분기별로 거기 강사들을 강의 그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해가지고 70 몇 명 중에 몇 등 해가지고 그 평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평가가 그게 실질적으로는 정량적인 거 아니에요. 정성적인 거 아니야. 근데 그 정성적인 걸 수치화 시켜야 돼. 그래 놓다 보니까 어떤 거냐. 수업이 10시부터면은요, 10시 전에 이게 도장이 찍혀야 돼, 가서. 출근 도장이. 근데 그게 시간이 늦어지면은 늦어진 것만큼 어떻게 점수가? 감점. 그 다음에 수강생이 몇 명이 있어? 근데 수강생 출석부에 수강 출석률이 몇 프로가 안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돼? 감점. 그렇게 하면 감점.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서 강의 평가에 대해서 안 좋으면 또 어떻게? 감점. 해서 총체적으로다가 점수를 이렇게 해서 먹여가지고 누구는 1등, 누구는 2등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슨 평가? 수치화시켜서 하는 걸 정량평가예요. 위험은 그 자체로 보면 정성적 개념이야. 근데 그 정성적으로다가 우리가 이거 위험해 보여, 이거 위험하지 않아, 그래서 위험의 크기가 얼만데? 3이야, 크기가 5야.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놔야 되잖아, 감성적인 걸. 그래서 위험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량평가가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답이에요. 위험을 정량평가한 것이 표준편차 또는 분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편차 또는 분산. 그래서 표준편차와 분산은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 통계 배웠잖아. 분산, 여기 이제 이렇게 V로 표시하죠. 분산. 분산은 어떤 거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에요.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분산이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과를 놓으면 저게 분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편차,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하는 이 편차는요, 분산을 루트 씌우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분산이나 편차나 다 편차가 크면 분산도 크고 분산이 크면 편차도 크게 나오겠죠. 예, 위험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량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한테 분산을 구하라는 시험 문제가 33년 동안 시험 문제가 나오는 동안에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가 한 20, 30년 전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 20몇 년 전에.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그 20몇 년 전에 분산 한 번 나온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다 뭐 어쩌다가 분산 구하는 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그게 나와. 그러면 그거 맞춰야 돼? 아니면은 틀려도 돼? 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무슨 계산을 이런 걸 그래. 여러분들이 뭐 저기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니고. 그러나 상대적 분산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있어야 돼요. 누가 분산이 큰지 누가 작은지는 보고서 알아야 돼요. 자, 아까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기대 수익률은 평균입니다 그랬죠.
보통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시험 문제는 되게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기대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이런 식이에요. 자, 상황에 따라 불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황일 수도 있는데, 불황일 확률은 25%고요. 보통일 확률은 50%이고요. 호황일 확률은 25%라고 해봅시다. 이때 불황일 때는 수익률이 A라는 사업의 수익률은 불황일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4%. 보통일 때는 수익률이 8%. 그리고 호황이라서 수익이 좋을 때, 호황일 때는 수익률이 12%예요. B라는 사업은요, 수익률이 불황일 적에는 2%, 보통일 땐 8%, 호황일 적에는 14%의 수익이 생겨요. 자, 이럴 적에요, A와 B를 갖다가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구할 적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 그래서 더하면 돼. 이게 그 뜻이에요. 원래 평균은 이게 평균이에요. 시그마라는 건 더한다는 뜻이야. X는 별량이고요. 이건 확률이야. 이게 확률이에요. 25%, 50% 이게. 그러니까 저런 거 볼 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요걸 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 됐던 거야, 이건 그냥 평균인데, 여기는 요거 제곱을 해가지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이니까 이거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M은 그냥 평균. 자, 그러니까 그냥 곱하면 돼.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 100 나오죠? 100 나왔을 적에는요, 퍼센트랑 퍼센트를 곱했을 때는 동그라미 2개 띄는 거야. 동그라미 2개만 띄면 돼. 그러니까 이거 1이에요. 이거 5, 8, 4. 이거 곱하면 얼마? 25 곱하기 12? 4, 3, 10. 그러니까 3 나오네요. 3. 한참 걸리면 안 돼. 나 같으면 이거 이렇게 한 거야. 4 곱하기 3. 12를 4 곱하기 3. 4, 3, 10이 아니야. 그럼 4 곱하기 25 하면 얼마 나와? 100이잖아. 100은 동그라미 2개 띄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그냥 3이야. 그렇게 한 거야. 이런 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적절한 되게 좋은 게 있잖아. 계산기 두들기면 다 나와.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그마가 뭐요? 그래서 세로 곱해서 가로 더하면 돼. 얼마? 평균 8이에요. 얘도 그 작업하죠? 평균 8이에요. 근데 A와 B 어떤 것이 분산이 크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평균은 같아? 즉 뭐냐면 기대 수익은 같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 아까 평균이라고 적어줬어. 안 되면 노트 봐봐. 기대 수익률 이꼴 평균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도 8이고 여기도 8이야. 뭐가 같다? 기대 수익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분산이 크냐? A가 커? B가 커? 예? 정답입니다. B가 커요. 왜? 자, 다른 거 논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논할 필요 없어요. 분산은 어떻게 분산이 무슨 뜻이요? 많이 벌어질수록 위험하다는 뜻이야. 평균에서 많이 벌어질수록 여기는 얼마 벌어졌어? 4씩 벌어졌죠. 얘는 얼마씩 벌어졌어? 여러분들 들쑥날쑥한 게 위험한 거야? 아니면 고른 게 위험한 거야? 그겁니다. 들쑥날쑥한 게 위험해. 여기는 6씩 벌어져 있어. 여기는 얼마씩? 4씩. 그러니까 분산은 누가 크다? B가 큰 거야. 그 얘기는 같은 수익률일망정 A보다 B 사업이 더 어떤 사업이다? 위험한 사업이다 라고 우리가 위험을 통계적 측면에서 정량화시킬 수 있다.
근데 위험을 이처럼 정량화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내가 분산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분산이 큰지는 보고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A는요 1회, 2회, 3회, 4회 모의고사가 여기선 80 나왔고요, 여기선 40점 나오고요, 여기서는 50점 나오고요, 70점 나왔다 할까요? 70점 나오고 여기는 50점 나와가지고 얘는 평균이 60점인 친구예요. B라는 친구는요, 첫 번째 모의고사 65점 나왔어요. 두 번째 모의고사 60점 나왔어요. 세 번째 모의고사 55점 나왔어요. 네 번째 모의고사 60점 나와가지고 평균이 60점이에요. A와 B는요, 둘 다 평균 60점이에요. 둘 다 합격할 수 있어. 그런데 원장님이 볼 적에 A와 B 중에서 누구 점수가 더 안정적으로 보일까? 어떻게 알아? 들쑥날쑥하면 어떠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면 위험해요. 그게 뭐다? 그게 분산의 개념인 거예요. 들쑥날쑥.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거 여기는 기껏해야 5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시험이 쉬우면 어떻고? 잘 나오고, 시험이 어려우면 거의 꽈락 수준이고, 얘는 그냥 골라 점수가. 그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분산은요, 이런 위험을 측정하는 정량화시키는 단위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한테 위험의 처리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100% 나오진 않아. 근데 0.7, 한 70% 확률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다룹니다. 절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투자자야. 투자자인 여러분들은 수익률 높은 쪽을 투자해야 돼? 수익률 낮은 쪽을 투자해야 돼? 반면에 위험이 큰 걸 해야 돼? 위험은 작은 걸 해야 돼? 위험은 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익률은 높은 투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수익률이 높아지면 위험도 어떻게 돼? 덩달아 높아지잖아.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적에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선택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위험의 처리로, 첫 번째 뭐냐? 위험의 제거예요. 자, 위험의 제거는 위험한 건 아예 투자 안 해. 위험한 건 투자 안 해.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위험한 것을 투자 안 한다는 것은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투자를 한다라는 뜻일까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위험의 제거라고 하는 여기에서는요, 위험한 건 투자 안 한다는 건 위험이 없는 것만 투자하는 거야. 그럼 위험이 없는 게 어떤 거냐? 무위험률. 아까 요구 수익률 우리가 수업했잖아요. 요구 수익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해서 위험이 없는 건 뭐냐? 무위험률만 있는 거야. 그럼 무위험률만 있는 게 뭐냐? 국공채야. 국공채. 그러니까 국채나 공채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걸 위험하지 않아. 그것도 작은 값이지만 위험률이 존재해요. 왜? 은행이 도산할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은행 도산 안 해? IMF 때 잔뜩 했어. 네. 저는 부모님이 저기 분이요, 북한 분이요.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은행이 동화은행이야. 그 동화은행 기급 이북 오도민들 그래가지고선 그 사라 그래서 샀거든. 그거 다 날렸어.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위험의 제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건 투자 안 한다.
즉 국공채만 투자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위험의 제거는 정상적 투자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적 투자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국공채만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심지어 예금이라도 해야지. 그죠? 두 번째, 위험을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위험의 전가라는 방법이 존재해요. 저건 뭐냐면 위험을 본인이 혼자 떠만다, 슬쩍 남한테 떠넘긴다. 남한테 떠넘기는 방법, 그게 위험의 전가로, 위험의 전가 현상을 여러분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위험의 전가 현상은요, 어떤 거냐면 이거요. 은행에서 변동이자율에 의해서 대출을 해줘. 무슨 이자율? 변동이자율.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 이자율 상승에 대한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다? 고객들한테.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차입자죠. 은행이 떠안아야 될 위험을, 그걸 누구한테? 고객들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변동이자율, 이게 대표적인 위험의 전가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받잖아. 근데 그 임대료를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가격이 오른 것만큼 반영해서 임대료를 정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그에 따른 임대료를 정한다면 위험을 임대인이 안는 거야?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요?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위험의 전가 현상 중에서 누구나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사무실 옆에 뭐가 있어? 그렇죠. 보험이 위험을 남한테 떠넘기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죠. 위험의 전가. 그래서 위험의 전가하면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뭐다? 임대료. 그 다음 변동이자율. 그 다음 뭐요? 변동금리 한 거요. 세 번째로 보험. 이게 위험의 전가예요. 세 번째로 위험의 보유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위험의 보유 같은 거는요,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비비라는 거 우리 알죠? 예비비, 그거는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예비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쓰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서 관리비 낼 적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충당금이라는 거 있죠. 충당금 그거 왜 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갑자기 이게 아파트가 뭔 어디서 천장이 되거나 어디서, 그죠? 물론 개인 시설에서는 그거 상관없는데 공공시설 그런 데서 천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도로가 갑자기 어디가 파였거나 이럴 때, 또는 아파트 도색 한번 하려고 할 때 그거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을 미리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준비해 놓는 거야. 그게 위험의 보유예요. 됐어요? 네 번째, 위험의 축소, 위험의 통제입니다.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이 4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 때문에 여태 떠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위험의 축소, 위험의 통제는요, 조금만 적지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적네.
자, 이런 것들이 위험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요. 자, 1번과 2번은 같이 한번 설명할게요. 절 좀 보십시오. 아까요. 여기를 뚫어지게 보시오. 뭐가 커야 투자를 하오? 예? 이럴 적에 투자가 선택된다. 그죠? 뒤에 게 기가 커야 투자가 선택돼. 됐어요? 그런데요. 보수적 예측은 어떡하냐? 기대 수익률은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A라는 거 쓰고서 제가 이렇게 써요. 확률이 불황일 확률은 25%였다. 그 다음에 보통일 확률 50%다. 그 다음에 호황일 확률 25%다. 그리고 이때는 4%다. 이때는 8%다. 이때는 여기 6% 잡았나요? 여기 8% 잡았네요. 여기 12%다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서 그래서 평균 8%다 해서 기대 수익률 구하였죠.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수적 예측은 어떤 거냐면 남들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건데 좀 보십시오. 가능한 한 불황을 어떻게 이 사람은 스스로 이걸 높게 잡는 거야. 그리고 이쪽을 가능한 한 낮춰서 잡아.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뭐가 기가 크게 나오겠어? 작게 나오겠어? 보수적 예측은 기를 작게 보는 거예요. 기가 뭐요? 기대 수익을 작게 본다. 그게 보수적 예측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을 있는 대로 낮춰가지고 작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커. 그럼 그 사업 할만한 사업이야? 할만하지 못한 사업이야? 할만한 사업이라는 거야, 그 사업. 이게 보수적 예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험 할증률법은요, 아까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나왔냐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이었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시장에도 결정되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 그런데 나는 보면은 사람이 얼쩔쩔해가지고 나는 너무 공격적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실패를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이번 투자안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를 자제해서 위험을 가능한 한 크게 보겠다. 위험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겠다? 높게 위험을 할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을 크게 보겠다는 거야. 위험이 크게 보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 얘를 크게 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이걸 크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 할만해, 할만하지 않아? 할만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 할증률법으로 정리합시다. 얘는 요를 크게 그거요. 자, 고개 드십시오. 기를 작게 보는 것은 무슨 법? 보수적 예측 방법. 요를 크게 보는 걸 위험 할증률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7개, 8개를 외우는 게 어렵지 않고 2개를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외우면 거꾸로 외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보수적 예측 방법이란 기대 수익률을 가능한 한 크게 보는 방법이다. OX. 기를 어떻게? 작게 보는 거요. 위험 할증률법이란 요구 수익률을 가능한 한 작게 보는 방법이다. OX. X. 절 좀 보시오. 여기 보세요. 어디 봐요? 여기 보세요. 어디 봐요? 제가 어떻게 요자 크게 했어? 기자 크게 했어? 다시요. 여기 보세요. 요가 커, 기가 커. 요를 크게 제가 외쳤어요. 그래요. 요를 크게 보는 그건 뭐라고? 기를 작게 보는 방법. 보수적 예측이야. 근데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기를 크게 보는 건지 요를 크게 보는 건지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요를 크게 보는 방법이구나. 기는 작게 보는 방법이구나. 그거라는 거요. 치사하게 이런 거 안 나와. 어떤 거냐면
보수적 예측 방법은 요를 작게 보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 얘는 얘다 이런 걸로 나오진 않아. 중요한 건 기를 작게 본다, 요를 크게 본다야. 근데 그걸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틀릴 거요, 맞출 거요? 어떻게 하면? 여기 요를 크게 보는 방법, 그죠? 이걸 가능한 한 크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러니까 투자할 만해. 기를 가능한 한 낮춰. 그런데도 요보다 커? 그럼 할 만해. 이런 방법들, 위험을 어떻게 축소해 나가는 방법이요. 그래서 기를 낮춰봤더니 요보다 작아져 버렸네. 그러면 그때는 투자하게 돼, 안 하게 돼? 안 하게 되잖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투자 어떻게 해? 공격적으로 하게 돼, 보수적으로 하게 돼. 그래서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예요. 예.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바뀌어. 예, 보수적으로 바뀌어. 자, 그 다음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이 민감도 분석은요, 투자에 결정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그 결과를 통제해 나가는 거야. 제일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 분석해서 그 요소를 통제한다. 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죠? 절 좀 보시오. 여러분들이 25시를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그래서 25시를 하려고 할 적에는 아무데나 25시 내면 돼. 25시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그게 요소 분석이야. 25시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데 첫째로 보니까 배후에 있는 아파트 숫자, 25시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25시에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 번째, 유동인구. 하루 동안에 25시 앞으로 걸어다니는 인구가 얼마인가가 25시 매출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25시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외에도 25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이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분석을 했더니 결국 뭐니 해도 25시 매출에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주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 배후 아파트 수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25시를 만들려면 가능한 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단지 내 상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손해볼 아니면 망할 확률을 어떻다? 줄인다. 그게 민감도 분석이야. 매출에 영향을 주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놓고 그 중에서 제일 민감한 사항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민감한 사항을 통제해서 들어가. 그러면 손해본다, 손해보는 거 막을 수 있다. 손해볼 놈은 있죠. 그죠? 뭔 짓을 해도 망해. 하지만 이렇게 통제하고 들어간다. 이것이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으로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해요. 뭐라고도 한다? 근데 시험에는 이런 것을 흡수율 분석이다라고 시험에 내. 흡수율 분석이 아니야. 흡수율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은 달라요. 흡수율 분석은 뒤에 개발론에서 따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위험의 관리 방법의 4번에 뭐가 적혀 있어? 53페이지에요. 양괄호 4번에 양괄호 2번. 거기 뭐가 적혀 있어? 예?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거기에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예, 그 중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 감홍도 분석. 거기다 쓰세요. 흡수율 분석 아님. 흡수율 분석 아니야 이거. 흡수율 분석은 따로 있어. 흡수율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 흡수율 분석 아니다. 그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평균 분산법이요. 자, 여러분들 평균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는다? 기대 수익률로 읽는다. 분산이라고 써놓고 뭐로 읽는다? 위험이라고 읽는다. 아까요,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 특정 부동산, 특정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예상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이다, 그리고 평균값이다라고 썼어요. 기대 수익률은 평균이야. 그러니까 평균 분산법이라는 건 평균은 기대 수익률이고 분산은 위험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평균 분산법은 뭐냐? 이겁니다.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이 큰 쪽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평균 분산법이에요. 자, A와 B와 C와 D라는 4개의 투자안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때 A는 평균이 10이고요. 분산이 5였고요. B는 평균이 10이고요. 분산이 7이었고요. C는 평균이 15이고요. 분산이 5였고요. D는 평균이 15이고요. 분산이 7이었어요. 자, 이 경우 이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A와 B 중에 누구 선택할래요? 자, 봅시다. 평균 뭘로 읽어? 수익률. 두 개는 A와 B는 수익률이 어때요? 그런데 분산은 뭐로 읽어? 위험은 얘가 크고 얘는 작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A를 선택할래? B를 선택할래? 여러분들 단일 투자안, 한 개의 투자안을 놓고서 우리가 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 있어. 이거 살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요기로 결정하는 거야. 뭘로? 요기가 뭐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클 적에? 기가 클 적에 선택한다, 그거야. 근데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같이 존재할 적엔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이럴 적에는 평균 분산법에 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C와 D를 놓고 선택을 해봅시다. 뭐가 같아? 그러면 어떤 쪽? 위험이 작은 쪽 C를 선택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얘와 얘를 놓고 봅시다. B와 D를 놓고 봅시다. B와 D를 놓고 보세요. B와 D는 뭐가 같아? 뭐가 같아? 위험이 같아요. 그런데 뭐가? 요구 수익률, 아니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누가 커? D가 크잖아. 그러니까 누굴 선택한다? D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A와
C, A와 C를 놓고 해봅시다. A와 C 위험이 어때? 근데 누가 수익률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 평균 분산법인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일단요, 여기서 뭐와 뭐를 보냐면 C하고요 B를 봅시다. 자, C와 B를 놓고 선택을 해봅시다. C와 B는 대답 못하면은 어떤 사람이요? 모자란 사람이야. 모질이야. 자, C와 B를 보면은요, 평균만 봐도 평균만 봐봐. 누가 좋아? 그 다음, 위험을 봐도 누가 좋아? 무조건 어떤 것도 뭐가 좋아? 그러니까 C와 B는 선택 불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C가 선택되는 거예요. 무조건 C 선택이야. 실제로는요, C는요, 여러분들 얘랑 선택하든 C는 무조건 우위에 있어요. 보세요. C가 들어갔을 때 C는 여러분들 D와 했을 적에도 C 선택이고, A와 했을 적에도 C 선택이고, B와 했을 적에도 C 선택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C는 여기에서 뭐다? 평균 분산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원리에 의해서 C는 A와 B와 D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투자한 중에서 여러분들은 뭘 투자해야 된다? 당연히 C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C가 최고야, 여기선. 굳이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C와 B를 놓고서 선택 못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라니까. 내가 환장하겠어. 아니, 평균 봐도 얘가 좋고 분산 봐도 얘가 좋고 당연히 C인데 같지 않은데? 왜냐면 요거니까. 같으면 할 줄 알아. 같으면. 근데 둘 다 다르면 못해. 참, 내가 정말. 여러분들 틀릴 거요, 맞출 거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B와 A와 D를 볼까요? 자, A하고 D를 보세요. 평균 보면 누가 좋아? 평균 보면 누가 좋아? D가 좋아요. 수익률 좋으니까. 근데 위험을 보면 누가 좋아? A. 그러면 A를 선택해? D를 선택해? 그래요. 자, 여러분들 평균 분산법은요, 모든 투자 대안에 대해서 선택 가능한 점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라는 것이 특징으로서요, 평균 분산법은 두 개의 투자안 중에서 보십시오. 하나가 몽땅이 다 작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몽땅이 다 커. 15 다 작아. 15, 7 다 커. 이럴 적에는 선택 불가능해요. 평균 분산법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각각 대안에 대해서 선택 가능하게 해준다, 선택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평균 분산법의 특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A와 D를 놓고 선택이 불가능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놓은 것이 변이계수법이에요. 그럼 변이계수법은 뭐냐? 평균분의 표준편차로, 저거는요, 여러분들 평균분의 표준편차니까 분산을 그냥 이용해도 비교하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로또를 씌우나 그냥 보나 크기에 두 개의 값은 다른 망정 크기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분의 표준편차, 이게 변이계수로 절 좀 보십시오. 절 좀 보셔. 자, 여러분들 변이래. 변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바뀌는 거죠. 그럼 바뀌는 거면 위험한 거야, 위험하지 않는 거야?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작은 게 좋다라는 거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변이계수 작을수록 좋아. 상관계수 작을수록 좋아. 투자론에서 변이계수, 상관계수, 계수자 들어갔을 적엔 큰 거 좋아, 작은 거 좋아?
그래요. 여기서 변이계수 문제가 나와요. 변이계수는요,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A의 변이계수는요 10분의 5죠. 이거분의 이거 굳이 루트 씌우지 말고 하자고 그냥. 그러면 얼마 나와? 근데 D를 보세요. 15분의 7이죠. 15분의 7은 0.5보다 커 작아? 15의 반이 얼마야? 그러니까 15분의 7.5는 0.5보다 커. 이거는 15분의 7이 아니야. 0.5보다. (0.46) 나올 거예요. 아마 46 0.466666 나올 거예요. 계산기 꺼내. 계산기 빨리 꺼내요. 핸드폰 꺼냈어요? 15분의 7 얼마 나오나 계산해라면 또 못해. 어떻게 하면 돼? 7 나누기 15. 분수는 나누기의 개념이라 그랬죠. 7 나누기 15 얼마 나와요? 그래요. A와 D는요 평균 분산법에 의해서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A와 D는 변이계수법에 의해서는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계수법에 의할 적에는 여러분 A와 D 중에 누구를 선택한다? D를 선택한다는 거죠. 큰 거 선택해야 돼? 작은 거 선택해야 돼? 무조건 작아야 돼? 왜?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다. 바뀐다라는 건 위험이야. 아까 여러분들하고 분산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작은 쪽을 선호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변이계수는요 저거는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표시한 건데 저거는 진짜일까요? 이거는 아닐까? 이건 아니에요. 변이계수법을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활용 정도 하고 시험 문제용이야. 근데 여러분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변이계수가 작은 쪽을 반드시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 방법이다. 아니야.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변이계수는 뭐의 문제다? 예, 단순화시켜서 그냥 모델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자 여러분들 절 좀 보시오. 행복을 정량화할 수 있나요? 행복 정량화하고 있잖아. 행복지수라는 거 있잖아. 그죠? 뭐 WTO 온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 해서 행복지수 어느 나라는 높고 어느 나라는 낮고 하잖아. 그러면 행복지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정량화시켜서 행복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이루면 많이 이룰수록 그 사람은 어떻다? 행복해요. 성취가 크면 클수록 행복해요. 근데 욕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어떻다? 불행해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지수는 욕망분의 성취다. 이렇게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그러면 저건 참일까요? 저는요 욕망이 제로야. 세상에 그 어떤 욕망도 없어. 전 성취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성취한 거는 내가 한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 정답이요. 제가 우리 마누라 15년 쫓아다녔어. 진짜로. 그 당시에는 저기 뭐라 그러죠? 스토커 이런 개념 없었잖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된 거야. 요즘 같으면 영창 같죠, 저. 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요. 그때 본인은 그 젊은 날의 그 모양 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와이프 있잖아요. 고3 때 제가 과외했어. 저는 대학교 그때 2학년. 대학교 2학년 때 고3 때 과외하고 우리 마누라 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수능 볼 때 그 수능 보고 나올 때부터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마누라는 나 싫다고 맨날 도망갔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15년 쫓아다녔겠어. 진짜로 일방적이었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같으면 진짜야. 그건 범죄자야. 내가 봐도. 그랬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이룬 게 없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저는 0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0분의 1이면 행복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이게 무한대야. 무한히 저는 행복하냐?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아. 나 행복하지 않아, 절대로. 그래요. 이게 행복지수 결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평균적으로 보여줄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이계수라는 것은 그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 변이계수는 여러분들 이거야. 적어도 평균 분산법에 의해서 선택 불가능한 것도 A와 D와 같이, 그죠? 변이계수법에 의해서는 선택 가능할 수,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변이계수는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이계수가 클수록,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다?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변이계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변이계수입니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와 효율적 전선에 대한 거 다루는데요. 지금 해야 될까요? 쉬었다 해야 될까요? 별 수 없네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수업에 너무 집중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나 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